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급 사태 진단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질을 한번 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본질은 부동산을 만들고 다 팔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는 사실상 시행사를 한 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하던 친구들이 시행을 하냐 그러면 한 번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에요. 바로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앞서 얘기 드렸지만 계약금 10%로 들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30억 정도 들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네. 우리 둘이 힘 합치면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예를 들자면 할 수 우리 있는 거예요. 각도기님 한 25억 정도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네. 해가지고 정말 그 건축까지 완공을 했어. 예를 들어 1000세대 건축까지 완공을 했어. 네.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론 받고 그다음 본 PF 받고 하면 예를 들어 30억에서 시작했는데 300억 남는 건 유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많이 남으면 뭐 돈 1000억도 남아. 내가 보니까 야, 2, 3년 만에 3천억씩 번 시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만 해도 팔자를 고치고 뭐 두 네. 번만 성공하면 그냥 재벌이 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500억 버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레버리지도 세상에 이런 레버리지는 이전에는 없었다. 아, 그렇죠. 야, 진짜 이게 당군일의 최대 레버리지 사업이 시행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뛰어드는 건데 네. 이건 결국 이제 끝까지 완공이 되어서 분양률 7, 80% 이상만 나오면 네. 사실 흑자 나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럼 결국은 지금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집이 잘 팔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 맞습니다. 본 PF도 잘 받고 사실 브릿지론도 이렇게 약하게 안 하고 돈을 충분히 갖고 이전 브릿지도 하고 본피도 충분한 돈을 갖고 했다고 해도 네. 분양이 7할도 안 돼. 음.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잔금이 안 치러져. 네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도 코피가 터지지만 분양받은 개인도 코피가 터지지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경기 지역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양평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에 따른 약한 고리가 이제 하나씩 깨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금리 시절이 상당히 오래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때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수요를 잡는 쪽에 포커싱 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시장의 어떤 내성을 키우면서 더 과열과 버블을 좀 일으켰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저금리 환경에서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작년부터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 다 거꾸로 이제 반전이 돼 버렸죠. 네. 옛날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시행 사업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낮은 조달 금리로 그 조달을 하느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싸게 아파트를 잘 져갖고 비싸게 파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에서 지금 쇼크가 온 거죠. 첫 번째는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릿지 단계에서 PF로 못 넘어가면 여기서 계속 한 바퀴 돌게 되면 대부분 브릿지의 금리는 거의 두 자릿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령 본피로 넘어가서 큰 돈을 번다 하더라도 브릿지 단에서 이제 자기 자본들이 막 갈아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못 버티니까 다른 사람까지 막 끌어와가지고 정말 거의 그 사채 수준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막 버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사업성 자체가 많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예. 네. 뭐 시멘트 값, 철근 값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답니다. 사실 자재값은 견딜 수 있대요. 그렇죠. 인건비 네,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건비 낮추려고 이렇게 막 철근 빼먹고 그랬나? 설마 그런 바보 그러니까 같은 짓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행을 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이자나 이런 걸로 금융 비용으로 많이 뜯겼고 옛날에는 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싸게 못 짓는 상황이 됐고 공사 기간도 막 늘어지고 맞아요. 공사가 많이 늘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수지가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분양만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BEP가 되는 분양률, 어느 정도 분양 이상이면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전문용어로 엑싯 분양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70% 정도면 뭐 30%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대충 똔똔은 칩니다.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쪽은 뭐 사실은 여기는 그냥 뭐 아주 견조한데, 네. 이거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저기 뭐 대구. 경기도 그렇지. 대구는 뭐 지금도 뭐 미분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미 뭐 거기는 거기 수성구 거기 가격을 깜짝 놀랐어요. 네. 서울 집값이더라고. 한참 때는 그랬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네.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도 뭐 경기도도 그렇죠. 경기도 심각해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저기 영통이나 이런 데는 가보면 전부 아파트 산성이던데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쪽은. 이게 확실하게 그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네. 약간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말 그대로 수요가 좀 없으니까 미분양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은 뭐 뭘 하려고 생각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PF로도 못 넘어가고, 네. PF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나 이거 안 질래, 내가 짓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겠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지금 PF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사들이 시공의 첫 삽도 안 된 사업장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얘네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오히려 브릿지론에서 끝나면 그게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본피 넘어가서 이게 진도가 안 빠지면 이건 좀 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피로 넘어가서 시공사가 책임 준공하에 만들어 놓으면, 지어 놓으면 건질 거라도 있거든요. 이거를 뭐 경매를 넘긴다 하더라도 땅을 넘기는 것보다는 아파트로 지어져서 넘기는 게 당연히 감정가도 훨씬 올라가 있고, 회수율도 좋다. 회수율도 좋고, 미분양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또 시간 가면 조금씩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위험도로는 브릿지가 위험한 거는 맞고요. 네. 이제 본피 같은 경우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뭐 과정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부동산 단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쪽에 다 분양이나 이 상황들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거의 다 지어서 마지막 잔금 50%를 치러야 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중간쯤 짓는 데가 있을 거고, 네.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지어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제가 보니까 지어야 되는 데는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거면, 예를 들어 서울 시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지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거기는 입주를 안 해요 지금. 최악의 경우는 입주 거부 사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냥 나 계약금 떼일 테니까 나 안 들어가, 그냥 계약 포기할게, 뭐 이런 경우들이 최악의 경우에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 지은 것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단계별로 좀 위험도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와 캐피탈 쪽의 문제면 그 브릿지론에서의 연체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증권사 연체율이 다른 금융기관 대비 이제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렇죠. 이유는 두 자릿수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브릿지 단계에서의 연체율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릿지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본피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본피 규모가 뭐 한 10배는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이즈로만 보게 되면 뭐 브릿지보다는 본피의 규모가 이제 훨씬 크긴 한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회수할 뭔가가 실물이 생겨요.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쨌든 갈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짓습니다. 그리고 짓고 나면 뭐 할인 분양을 하든 어떻게든지 하든 뭐 떨이를 하든 간에 좀 이렇게 가져올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허가도 안 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행사업은 약간 이제 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그냥 땅덩어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택지로 전용만 해가지고 평당 뭐 50만 원 뭐 이 정도 했다고 치면, 이게 나중에 인허가 받으면 갑자기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브릿지 대출도 그거 믿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허가 못 받고 PF 못 넘어가면 얘는 그냥 50만 원짜리 땅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훨씬 손실에 대한 부분은 좀 큰 거고 특히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PF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브릿지 쪽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비중으로 보면 공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연체율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증권사에서 나오는 ABCP들을 보면 네. 이런 브릿지 관련된 그 고객들한테 아까 유동화하는 ABCP들은 네. 대부분 이미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던데 우리가 이렇게 유통을 해보면 유통되는 것들을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릿지든 PF든 그냥 일종의 풀링화 시켜가지고 네. 브릿지 단계에서 투자가 나갔든 PF 산에서 나갔든 뭐 돈의 꼬리표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 많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네. 유통되고 있는 ABCP는 그 지역 그 부동산 물건들이 다 정해져 있긴 해요. ABCP는 그렇고요. 네네. AB 전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단체하고 CP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ABCP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이게 뭐 어느 사업장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꼬리표 붙는데 그냥 전단체 같은 경우는 그냥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권사명이 그러면 그렇죠. 전단체?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에 매칭되어 있는 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럼 뭐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한 거니까 뭐 증권사가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자본금 규모 대비 그 ABCP AB 전단체. 네. 그런 그냥 전단체라고 생각해요. 전단체네 그냥. 예. 증권사 이름의 전단체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리스크를 좀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점검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예, 전단체 잔액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총 자본금 대비 그럼 이게 노출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총 네. 자산 대비 노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 회사가 위험한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겠네요. 네. 혹시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사실 최근에 이제 새마을공고 터지면서 제일 빨리 먼저 빠진 회사 업종이 은행 업종이에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전이될 수 있는지 은행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PF 관련해서는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비중이 높았다가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은행 외에 비금융기관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PF 자체에 대한 노출도는 은행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연체율 상승 부분, 그 기존에 나갔던 대출이 이제 좀 부실화될 수 있는 이제 우려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가계 대출, 그다음 기업 대출.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상 이 전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지면 이게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로 뭐 PF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원래 PF만 그 문제가 되고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본피로 넘어가가지고 뭐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취소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건설사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뭐 여러 거기에 엮여 있는 그 산업들 자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PF 때문에 대출 받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운영 자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그 월급 받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근로자들도 있을 텐데 얘네들도 갑자기 이제 월급이 안 나오게 되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도나게 되면 다 뭐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겠고 개인 대출이든 기업 대출이든 이런 쪽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리고 역시 최근에 이제 고금리에 따른 그 충격이 저는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각도기님하고 방송하면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부 대출, 뭐 고정금리부 대출이 있는데 저도 대출을 받아보면 대부분 뭐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이제 갱신되거나 아니면 조금 긴 거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가 상승한 게 기간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네. 왜냐면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는 급격하게 높아 있지만 경제 주체로 봤었을 때는 높아진 금리에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새롭게 금리가 갱신되는 과정에서 지금 높아진 금리를 이제 한 방에 두드려 맞거든요. 그렇죠. 저도 올해 연초에 마이너스 대출 갱신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갱신되니까 더 깜짝 놀라고.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갚아버렸어요. 열받아서. 아, 부럽습니다. 아니 빨리. 갚을 돈이 있으시면 이렇게 갚으시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면 갚으시면은 그만큼 또 소비 여력은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식으로든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이제 그 좀 뭐랄까 약한 고리가 이제 PF였던 것 같고 네. 이제 PF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냥 일반 대출도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수는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마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이면 저는 연체율 잘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를 쓰고 갚을 것 같거든. 집값이 올라가는 올라간다면 과정이면 예. 네. 어떤 듯이 야 돈 벌었어 야야야 이러면서 그리고 네네. 어디 가서 또 대출도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네. 예를 들자면 근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멈췄다고는 하나 네. 사실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아니 정말 반등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은행권조차도 네. 개인 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약 한 104%가 105% 가계 대출은 부채가 그 정도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제 은행조차도 네. 그때는 이제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근데 은행이 타격을 입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되어 있는 게 비록 가계 부채가 GDP 100% 넘어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LTV 그 담보 자산 대비 대출해준 나간 비중은 뭐 한 50%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만약에 흔히 말해서 이제 이게 그 부실 자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NPL로 떨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공매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대출했던 거는 이렇게 상환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까지 갈 정도라면 이거는 진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동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은행에 훼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수율 수준이겠죠. 경매로 넘겨가지고 대부분 지금 뭐 한 60, 70% 정도면은 어느 정도 회수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경매에 넘겨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율이 70%가 한다 하면 집값이 100에서 70, 즉 30%가 폭락하면 은행도 그때부터는 손실을 보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안 갚을 때 한해서죠. 갚으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집값이 30% 폭락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금융위기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상황을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은행이 손실 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은행이 손실 나기 전에 결국은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차주에게 이미 가할 거고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만큼 소비나 다른 그렇죠. 투자 이력이 줄어들 거고. 사실 그게 문제죠 지금. 예. 그럼 이제 경제 자체는 계속 이제 부담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부채 쪽에서는 한국 경기를 부양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전혀 없고 한국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밖에 없다. 부채 쪽에서 보면 결국은 뭐 부채 비율이랑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비율이고 하니 GDP가 늘어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그 금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월급이 10% 올랐어. 근데 금리가 7, 8%야. 그러면 내가 월급 오른 거에서 이자를 줘버리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서 내 월급이 그대로야. 근데 금리는 올랐어. 네. 그런 문제고 설상가상으로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네. 경기가 안 좋아져. 잘려버렸는데 내가 갑자기 캐시플로우가 막혔는데 여전히 계속 이자는 갚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작년보다 2배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정말 한계 차주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저렇게 잘 짱짱하게 버티는 거는 고용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년도 동기 대비 임금 인상률, 또 임금 평균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 높은 금리에도. 그리고 특히나 미국은 부러운 게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죠. 80% 정도 돼요. 이게 사실 그 변동금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대출하는 애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그렇지. 기존에 했던 애들이 훨씬 모수로는 많을 테니까. 얘네들은 지금 인근 상승률 한 4% 중후반 나오잖아요. 네. 금리는 옛날에 고정금리로 낮게 받았으니까 사실 집값 떨어지니까 기분은 나쁘지 그냥 얘네가 못 버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니까 언젠가는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훨씬 부담은 적은 거고 우리는 거꾸로 변동금리 비중이 한 70% 이상인 거고 그렇죠. 예. 우리는 훨씬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취약도가 훨씬 큰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본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연합인포메스 하는 날 사전에 만난 거예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요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아 그래요? 오늘 너무 뭐 하나만 늦게 찍나?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아, 보고 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또 와야 돼. 아 그래요? 네, 이거 뭐야 이게. 또 잡아주세요. 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오늘 박지원 박사님하고 PF가 어떤 거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향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들 보고 곧장 다시 모셔가지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태연구소 그 IBK 연금보험의 박지원 박사님 모시고 사실 심각한 얘기인데 좀 세상을 알아가는 개념으로 재미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역시나 뭐 어려운 얘기를 가장 세상에서 쉽게 표현해주는 분이 우리 박지원 박사님 아닌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 박지원 박사님과 함께한 증시각도 TV 긴급 상황 분석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꼭 다시 알겠습니다. 와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